기억장치 관련 단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뭐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렇게 이제 그 위엔 테라바이트, 뭐 페타바이트, 에타바이트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단위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간혹씩. 예. 이거는 이제 용량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이제 처리 속도는 1000분의 1초, 밀리세컨드, 뭐 100만분의 1초, 마이크로세컨드, 10억분의 1초,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femto세컨드, 아토세컨드 이러한 말들이 나와 있고요. 어느 게 빠르냐 느리냐. 그래서 현재 우리 그 PC들, 가정에 사용하는 PC들은 보통 나노세컨드 정도 속도를 갖고 있어요. 10억이라고 하는, 10억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보조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에서 테라바이트로 이제 많이 갔어요. 500기가바이트 이런 거 쓰다가 뭐 1테라바이트, 1000기가죠? 2테라바이트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아직 PC는 페타바이트나 에타바이트로 가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테라바이트에서 한동안 머물 것 같아요. PC는 현재 8테라바이트짜리 하드가 나와 있어요. 8테라바이트까지는. 근데 그 이상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CPU에 있는 기억 공간, 레지스터 가장 빠르겠고요. 그 다음에는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SRAM, 그 다음에 DRAM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보조기억 장치에서는 하드디스크가 가장 빠르다고 현재는 나와 있어요. SSD 장치가 더 빠른데 SSD 장치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칩디스크는 여러분 못 보셨죠? 칩디스크는 어떻게 생겼냐면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겼어요. 디스켓처럼 생겼는데 용량이 좀 많아요. 플로피가 1.44MB 정도 되는데 요건 한 100MB. 디스켓 한 장에 100MB인데 비싸요. 비싸서 대중적이질 못했어요. 대중적이지 못했어요. CD롬은 처음에 비쌌어요. CD롬도 한 장에 한 15,000원씩 하다가 그 다음에 한 5,000원, 3,000원 이렇게 내려가더니 지금은 한 100원 정도 하죠. CD롬도 한동안 잘 쓰다가 부피가 크다라는 단점 때문에 현재 잘 안 쓰고 있고요. 문제는 어떤 게 나오는지 책에 있는 문제를 좀 볼까요? 처리 시간 단위가 빠른 거에서 느린 거. 느린 거는 밀리세컨드고, 마이크로세컨드, 나노, 피코, fem토, 아토. 두 번째가 빠른 거에서 느린 순서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가장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그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첫 번째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장치. 화면 장치라고 말하는 거, 영어로는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디스플레이. 제일 먼저 쓰는 게 브라운관. CRT라고 하죠. CRT.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하는 음극선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브라운관이 바로 CRT입니다. CRT는 그림으로 잠깐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으로 잠깐 한번 보세요. 되게 느리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여기 2번. 이쪽이 전자총이에요. 전자총. 이 전자총에서 고압의 전류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진공으로 되어 있는 유리관 앞에다가 빛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꽃이 유리관에 튀겨요. 그래서 글자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부피가 크고 이 브라운관 자체가 진공으로 되어 있고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런 브라운관을 잘 안 쓰죠. 지금은 이제 생산도 끊어졌고요. 역사 속에 이제 제품으로 빠져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뭐 CRT 대신에 LED 이런 걸 많이 쓰죠. 액정은 뭔지 아시죠? 우리 전자시계 있잖아요.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 전자시계. 그게 이제 액정이에요. LCD. 우리가 사용하는 강의실에 있는 모니터들도 액정은 액정인데, 요거는 TFT LCD라 그래서 더 성능이 좋은 겁니다. 우리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 탁상용 계산기 보면
앞에 숫자가 이렇게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우리 액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것이 더 발전된 거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액정이고, 그다음에 PDP는 그 대형 텔레비전을 처음에 만들 때 거실이나 아니면 저기 예전에 뭐 찜질방 이런 데 가면은 그 휴게실에 큰 텔레비전을 놓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PDP였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지금도 생산을 안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다 LED라는 걸 쓰죠. 발광 다이오드라 그래요. 발광 다이오드. 꼬마 전구처럼 생겼는데 빛을 발생하는 꼬마 전구가 있어요. 아주 작은 전류에도 불빛이 껌뻑껌뻑거리는 그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전자 회로를 화면 장치 뒤에다가 쭉 배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빛을 껌뻑껌뻑거려서 글자가 보이게끔 하는 그런 거죠. 발광 다이오드 LED가 전구음이 굉장히 적게 먹어서요. 현재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거기에 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몇 층 이렇게 표시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건널목의 신호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널목 주변에 있는 그 보안등 가로등처럼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건널목에 있는 데를 밝게 편히 비춰주는 그런 것들은 다 LED로 만들었어요. 픽셀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픽셀. 뭐 해상도, 모니터의 크기는 대각선을 계산한다. 뭐 재생률, 점간격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런 용어들도 좀 읽어봐 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 나온 문제를 보면은 모니터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출력 장치 하나로 문자나 그림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이다. 비디오 어댑터에 관계없이 모니터는 영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도트라는 화면 화소 단위를 사용한다. 비디오 어댑터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어요. 비디오 어댑터라는 건 뭐냐면 그래픽 카드라고도 얘기해요. 그래픽 카드. 즉 컴퓨터 내에서 움직이는 모든 영상 신호를 모니터로 전송해주는 장치가 그래픽 어댑터예요. 비디오 어댑터. 얘가 비싼 거는 800만원, 싼 거는 몇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댑터의 가격에 따라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댑터가 좋으면 성능이 좋으면 멋들어진 영상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틀렸고요. 뭐 픽셀이나 재생률이나 점광력 해상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해상도 볼까요? 해상도 모니터 화면 명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1인치 사각형의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표시할 줄 색상의 수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뭐냐면 점간격 점간격을 보셔야 돼요. 그 도트 피치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가 그 해상도가 아니고 네 번째는 해상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상도는 가로 세로를 곱한 게 해상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는 종이 있잖아요. 바둑판처럼 모는 종이를 쪼개놓은 것이 그 한 칸 한 칸을 우리는 픽셀이라 그래. 픽셀. 그 픽셀이 가로로 1000개, 세로로 800개. 그러면 1000 곱하기 800이니까 80만 화소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디카가 1000만 화소다 그러면 가로 세로를 곱해서 그 사각형 점들이 1000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가로가 1280, 세로가 1024. 가정에서 보고 있는 우리 가정용 TV 있잖아요. 디지털 TV는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 해상도가 넓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점간격은 모니터가 고급일수록 점간격이 커요. 점간격이 커요. 그러니까는 모니터가 크다고 해서, 텔레비전이 크다고 해서 해상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점간격을 보셔야 돼요, 점간격. 간혹 이제 뭐 홈쇼핑이라든지 쇼핑몰에 굉장히 저렴한 텔레비전이나 모니터들이 등장합니다. 33인치 뭐 이렇게 큰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요. 가서 보면 저렴한 거예요.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니라 저렴한 걸 파는 거예요. 역시 해상도가 떨어져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뭐 1366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럼 뭐하러 33인치를 보겠어요? 그렇죠? 해상도가 크면 요즘은 노트북도 다 1920인데 노트북도 1920인데 1333이면 너무 작죠. 그렇죠?
이게 재고를 떨구려고 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건 알고 사셔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들은 처음 보시는 용어들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 설명 중에서 여기 보면 주기억 장치 중에는 캐시 메모리가 있고 D램이라고 있는데 캐시 메모리 하는 역할이 우리 앞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CPU하고 D램. D램의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어요. CPU가 10개를 전달하면 D램은 한두 개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직접 전달하기에는 불편하니까는 캐시라는 메모리에다가 전달을 해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CPU는 CPU대로 일을 하고 또 D램은 D램대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캐시라는 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 캐시 메모리라는 말은 공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뭐를 하나 만들어 놓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론적인 캐시 메모리를 실제 누가 담당할 거냐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그게 SRAM이 담당하면 되겠다. 그래서 SRAM을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SRAM이 캐시가 아니라 SRAM은 캐시로도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해요. 예. 아무래도 SRAM이 빠른 거죠. 빠르니까는 CPU랑 대적을 하는 거고 D램은 아무래도 느리니까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셨던 이제 용어들이 좀 어려운 게 나오는데요. 네? 주기억 장치죠, 다. 보조기억 장치는 뭐냐면은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게 보조기억 장치예요. 그러니까는 전원을 켜면은 자, 우리가 전원을 켜면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죠? 부팅이 된다 그랬잖아요. 부팅이 되면서 뭐를 하죠? 윈도우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프로그램들을 작동하잖아요. 이걸 작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모리가 하는 일은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뭐 주기억 장치를 말하는 건데 SRAM이든 D램이든 하는 역할인데 얘가 하는 일은 프로그램 그리고 내가 입력한 자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건데 자, 윈도우가 작동이 되고 나면은 그때는 CPU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래 한글을 실행해라 그러면 엑셀을 실행하라 그러면 엑셀은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애고 그거를 주기억 장치로 불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셀이나 아래 한글이 주기억 장치 사용을 하는데 그때는 일반적인 D램이 사용되는 거예요. D램이.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하려면 CPU가 명령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CPU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 D램한테 직접 전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해줘요? 당연히 SRAM을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SRAM은 당연히 주기억 장치로 가야죠. 네, 당연히 주기억 장치입니다. 보조기억 장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앞부분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주기억 장치에는 롬과 램이 있고 롬에는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이 있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에는 SRAM, D램이 있다라는 거를 분류해서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럽트는 우리말로 중단 개입이라 그래요. 자, 방금 전에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을 했는데도 저 혼자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래 저는 하는 역할이 설명을 쭉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급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을 해야지. 그리고 그 질문을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 그리고 질문의 답변이 끝났으면 다시 마저 일을 하러 와야죠. 강의를 하러 와야지. 근데 아까 어디까지 했는지를 알아야 이어서 하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을 인터럽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 일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면 해야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프린터를 한참 인쇄하고 있는데 잉크가 없대. 인쇄 못 하잖아요. 잉크 갈아줘야죠. 종이가 없대. 종이 갈아줘야죠. 그리고 한참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발견됐대요. 그럼 치료해야죠. 쭉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고 그 일을 처리하고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갑자기 배가 아파.
그러면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기도 하고, 급한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무시할 수 있겠지만은, 전화가 왔으니까, 문자가 왔으니까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뭐 보험 권유네? 그럼 에이, 무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인터럽트예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봤단 말이야.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다시 와서 복귀했잖아요. 이거를 인터럽트라고 한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는 외부 인터럽트, 그 다음에 내부 인터럽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인터럽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외부 인터럽트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렇게. 종이가 부족해. 이거 외부 인터럽트예요. 바이러스가 발견됐어요. 이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예요. 자, 인쇄를 하다가 인쇄 안 할 거야 해서 우리 인쇄 취소 누르잖아요. 마우스로 클릭하잖아요. 그런 건 외부 인터럽트예요. 굉장히 인터럽트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인터럽트가 정전에 의한 인터럽트입니다. 정전에 관한 인터럽트. 교재 3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고요. 채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채널. 뭐 DMA 이런 말이 나와요. 채널이라는 말은 우리 텔레비전 채널 돌린다 그러잖아요. MBC, KBS 이렇게 채널 돌리는 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널은 뭐냐면은 CPU가 모든 일을 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큰 대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CPU가 회장님이야. 근데 CPU한테, 회장님한테 오늘 택배 보낼 게 몇 개 있습니다. 오늘 뭐 경비할 일이 뭐가 있고 청소해야 되는데 뭐 화장지가 필요한데 세제가 필요한데 빗자루 사주세요. 그런 건 회장님한테 얘기 안 해도 되죠. 담당 과장이나 부장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CPU가 주변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권한들을, 일들을 일일이 다 통제하려면 너무 어려워서 예를 들어 키보드에서 움직이는 명령은 키보드에 관련된 책임자한테 권한을 넘겨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린 채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CPU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직접 입출력 장치를 통제하는 거. 그런 장치를 채널이라 그래요. 그러면 CPU는 채널만 잘 관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회장님이 각 계열사 사장들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저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일일이 다 회의를 하면 좋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장들은 또 밑에 있는 부장들한테 얘기하고 부장들은 과장이나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채널 구조고 DMA는 뭐냐면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 그래서 입출력 장치뿐만 아니라 입출력 장치는 채널이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기억 장치로부터 입출력 장치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엑셀에서 5 더하기 3이 얼마냐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5 더하기 3이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5 더하기 3 하고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키보드라고 하는 입출력 장치하고 입력 장치하고 모니터라는 출력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가 메모리가 연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화면에 뜨고 그렇게 처리된 거를 계산도 해줘야 되잖아요. 아래 한글에서 글자를 입력하는 글자는 키보드로 하는 거고 표시되는 화면도 봐야 되고 그렇게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일이 또 CPU한테 지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메모리를 직접 연결하게끔 해주는 거를 DMA 기법이라 그래요. 그럼 실제로 CPU는 뭐를 할까요? 5 더하기 3 하면 5 더하기 3 8을 계산해 줘야죠. 그건 주기억 장치가 못 하잖아요. CPU, 연산 장치가 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CPU가 해야 할 일은 사실 많아요. CPU가. 예를 우리가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또는 무슨 뭐 카트라이더 이런 게임 있잖아요. 그러면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뭐 왼쪽 오른쪽 방향 바꾸고 빨리 가라 느리게 가라 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뭐 점프를 하거나 이런 동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동작들을
계산하고 움직여주는 거는 다 CPU가 하는 거예요. 제어 장치 쪽에서. 연산 장치랑 같이. CPU 관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거 아니고 다른 애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맡겨놓자. 그게 이제 채널이라는 거하고 DMA라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인터럽트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외부 인터럽트는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하지 않고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했죠. 1번이 틀린 말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CPU와 주변 장치 사이 위치에서 입출력 장치 제어를 대신해 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채널이라고 하죠. 채널. 모뎀은 뭐예요? 통신을 하기 위한 장치죠. 예. 캐시는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버퍼는 뭐예요? 버퍼.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리네. 그러니까 CPU는 빠르고 주기억 장치가 느리잖아요. CPU로 봤을 때. 그러면 캐시를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버퍼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저장 명령을 걸면 흔히 말하는 내 컴퓨터 여기에 저장이 되죠. C 드라이브에 저장될 거 아닙니까? 그럼 C 드라이브는 주기억 장치인데, 보조기억 장치인데,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기억 장치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요. CPU하고 주기억 장치도 속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기억 장치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다 저장 명령을 걸면 휙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양이 많거나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해요. 껌뻑거리고 멈춰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거는 보조기억 장치 안에 버퍼 메모리들이 용량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드디스크를 산다든지 이런 장치를 사실 때 버퍼의 용량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건 128메가, 어떤 거는 64메가, 어떤 32메가 이런 버퍼들이 다 있어요. 버퍼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요. 그런 거를 사시면은 빨리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역할들이 다 달라요. 자, 3번은 뭐죠? CPU 간섭 없이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의 직접 전송, 이건 DMA지 뭐. 교착 상태는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오른쪽으로 갈랬더니 철조망 걸려있고 왼쪽으로 갈라 그랬더니 다리가 끊겨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을 못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뒤돌아가려 그랬더니 사람이 꽉 차 있어갖고 못 돌아가고 뭐 이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러죠. 교착 상태. 컴퓨터에서도 교착 상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예. 자, 그 다음 버스, 포트, 바이오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먼저 포트를 먼저 볼게요. 포트. 버스라는 말이 먼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예, 포트를 먼저 좀 볼까요? 포트는 연결 방식을 포트라 그래요. 버스는 뭐냐면 통로예요. 통로. 버스를 보면은요, 예, 버스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내부 버스, 외부 버스, 확장 버스라는 말이 있는데 버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이런 버스 실어 나르는 거. 사람을 태우던 짐을 싣던 앉아서 가던 서서 가던 시내 구간을 다니던 뭐 밖을 다니던 고속버스든 시외버스든 간에 그 실어 나르는 거를 버스라 그래요.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버스가 뭐냐면 그 실어 나르긴 나르는데 나르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 찾길. 실어 나르는 찾길 통로. 그걸 버스라 그래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그림들이 보여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은요. 요 노란 거하고 빨간 게 뭐냐면 주기억 장치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다 주기억 장치를 꽂고 이건 CPU입니다. CPU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요즘 나오는 하드디스크나 DVD 장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요거 여기 연두색으로 보이는 거 얘는 뭐냐면 과거 하드디스크, 오래된 하드디스크나 DVD를 연결해 주는 장치예요. 이건 파워예요. 파워. 전기를 여기다 연결해 주는 거고요.
요건 그래픽 카드 연결하는 게 그래픽 카드. 요거는 뭐냐면 뭐 TV 수신 카드라든지 뭐 이런 장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안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홈에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지금 뒷면, 요 뒷면인데 옆에서 보니까 안 보이지만 그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게 뒷면이에요. 요거는 키보드, 마우스, 이건 PS2라 그래. PS2. 이건 직렬, 얘는 병렬, 요 프린터, 옛날 프린터. 요거는 옛날 마우스나 PC 통신하는 모뎀. 얘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 연결 단자. 아날로그 모니터 단자, 이건 디지털 모니터 단자, 이거는 옛날 텔레비전. 브라운관 텔레비전 연결해주는 장치. 이건 사운드 장치죠? USB 장치죠? 이건 인터넷 연결하는 포트죠. 이런 것들이 다 버스예요. 이렇게 다 버스예요. 버스고, 거기서 보시는 흔히 말하는 다 포트고 그래요. 포트. 그럼 버스는 내부, 외부, 확장이란 말이 있는데, 내부는 뭐냐면, CPU가 있었어 그랬죠. 아까 CPU. CPU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좀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요렇게. 여기 요렇게 이게 사실은 바늘처럼 나와 있는 애예요. 바늘. 그러면 CPU가 과거에는 핀이 달려 있었는데 핀을 다 잘라버리고 밑에다 압정 핀 같은 걸 달아놨어요. 그래서 CPU 몸통하고 요 메인보드에 있는 압정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 동시다발적으로 접속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요런 거, 요 안에. 그리고 요거 말고 CPU 내부에 CPU라는 회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CPU 안에 제어 기능, 연산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CPU 내부에서 움직이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게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그림으로는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이걸 대충 볼까? 요 안에도 뭔가 회로를 만들었죠. 그냥 쇳덩어리 하나 달라붙인 건 아니잖아요. 그 로버트가 막 촘촘히 무슨 작업 같은 거 하잖아요. 방송 뉴스 같은 거 보면. 그거 안에가 통로예요. 그 통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통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요거. 이게 안에 회로 구성인데, 요 금으로 된 것처럼 보이죠? 실제 금으로 돼 있는 게 맞고요. 요것이 내부 버스예요. 요게 내부 버스고, 외부 버스는 뭐냐면은, 아까 메인보드 그림 있었어요. 메인보드. 어디 갔냐, 다시. 여기 메인보드 있네. 그 메인보드 내에서, 어디 있냐. 여기 CPU가 들어간 자리라 그랬고요. CPU 들어간 자리고, 오른쪽에 검었고 파랗고 한 데가 주기억 장치가 들어가는 공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둘이 통로가 있어야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안에 이 퍼런 기판이 있어요. 기판들이 이렇게 여러 개 퍼런 기판들이 보이는데 그 기판 앞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뒤집어 보면 보여요. 이렇게 줄이가 있어요. 거미줄처럼.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외부 버스라고 그러고 외부 버스. 확장 버스는 뭐냐면 이런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는 장치라 그랬잖아요. 이런 그래픽 카드라든지 또는 이런 다른 포트들이 있어요. 이걸 확장 포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통해서 다른 외부 장치랑 또 여기에 하드 디스크나 DVD 장치를 연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로 또 이 메인보드랑 얘랑 또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확장 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내부 버스는 CPU 내에서 움직이는 거, 외부 버스는 CPU랑 다른 애가 연결되는 거, 그리고 여기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 않든 다른 제3의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확장 버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버스는 세 가지가 보통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포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포트. 아까 그림 제가 잠깐 보여드렸을 거예요. 직렬 포트, 병렬 포트 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보면은요. 예, 여기 포트를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나와 있네. 자, 요거는 키보드 마우스 연결한 PS2. 요건 직렬.
병렬. 이거는 모니터 연결하는, 예, 그 다음에 이건 USB, 사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표현한 건데, 직렬은 지금은 안 쓰죠. 과거에 사용했던 거고. 병렬도 지금 안 써요. 요즘 프린터 어디다 연결해요? 이 넓은 데다 연결해, 다 USB로 연결하잖아요. 요즘은 병렬 직렬을 안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들여다보면 뒷면에 직렬 병렬을 못 찾아요. 있나? 없어요. 직렬도 없고 병렬도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거기가 비어 있어요. PS2는 있는데 PS2가 없는 본체도 많아요. 요즘은 다 USB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PS2도 거의 안 쓰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키보드는 PS2로 돼 있어요. 마우스는 USB로 돼 있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 보이네요. 그 다음에 PS2, USB는 127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꽂으면 기계가 인식을 하고 핫 플러그.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뺐다 꼈다 할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394라는 포트가 있는데요. 1394는 현재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없고요. 예, 그리고 이 그림에도 현재는 안 나와 있는데 뭐 디지털 캠코더라든지 이런 거를 연결해 줄 때 많이 썼었어요. 그 다음에 IRDA라 그래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장치인데 우리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자료들을 서로 보내고 블루투스처럼 보내고 받는 그런 장치예요. 근데 블루투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IRDA라는 이러한 적외선 포트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그때는 쉬웠으니까. 지금은 이런 말을 잘 안 쓰지만은. 그래서 노트북에도 이런 IRDA가 있어가지고 이런 IRDA를 연결해가지고 A라는 노트북과 B라는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서로 무선상에서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블루투스 또는 무슨 뭐 와이파이 이런 걸 이용해서 서로 편하게 작업을 하죠. HDMI라는 것도 있고 HDMI.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디스플레이 포트, 블루투스 이런 말들이 나와요. HDMI는 지금 우리 강의실에는 HDMI가 없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림으로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조립을 하시거나 또는 노트북을 사시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대기업 제품, 완제품을 구매하시기도 하잖아요. 먼저 노트북을 좀 볼게요. 노트북을 보시려고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LG전자 걸 한번 볼게요. 노트북이 114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싸다 싸다를 떠나기 있었어 이전에 내용을 보셔야 된대요. 어떤 기능이 다 되는지. 예, 8기가고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요즘 나오는 CPU 컴퓨터들은 다 4세대, 6세대예요. CPU는 6세대인데 메모리는 3세대를 쓰고 있어요. 메모리는 4세대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삼성이나 LG 거는 조금 수상해요. 구형 메모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느려요. 그게 신형 메모리를 안 쓰고 구형 메모리를 쓸까? 재고를 떨구려고 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간에 여기 보니까 HDMI라고 있어요. HDMI.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는 조그만 거고 이건 큰 거고 텔레비전은 뒤에 요걸 꽂아야. 자,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시면 이 모니터 사양에 가볍다 뭐 이런 거 가벼운 거를 내세우고 있어요. 성능은 개떡 같은데 요거 요게 HDMI 단자예요. 그러면 여기다 아까 그 케이블을 꽂고 가정에 있는 디지털 TV에다가 꽂으면 그래서 리모컨으로 외부 입력 버튼을 눌러가지고 찾으시면 이 노트북에 있는 영상이 디지털 TV로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니터를 연결해주는 규격입니다. 그러면 본체에서 내보내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모니터에서도 잠깐만요. 여기 모니터를 잠깐 볼까요? 모니터 어디 있지? 모니터가 모니터가 여기 있죠. 그랬죠? 모니터를 한번 보면은 자 이거 볼게요.
27인치예요. 27인치 모니터인데 좋아요. 알파 스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거 많이 써요. 자, 여기 보니까는 HDMI 포트가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D섭도 있고요. D섭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파란 거.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거 있었어요. 네, 여기 뒤에 파랗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는요, 생김새가 좀 달라요. 한쪽은 직각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한쪽이 라운드가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포트 HDMI는 양쪽이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왼쪽도 라운드, 오른쪽도 라운드. 예. 자, 그러면 이 모니터를 사실 때 모니터 뒷면을 보셔야 돼요. 뒷면. 모니터가 예뻐요. 이거 보시면 안 돼. 예쁜 거는 나중에 보시고 기능이 있어야지. 기능이. 예. 쭉 보면은 MHL이라 그래서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이 바로 여기서 보이게끔 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입력 단자가 4가지나 된대요. 이렇게 HDMI 2개, 일반 아날로그 모니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 모니터에다가 셋톱박스 연결해 놓을 수도 있죠. 케이블 TV. 그럼 얘는 텔레비전이 아니잖아요. 모니터잖아. 그럼 그건 시청료 2,500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있느냐. 뒷면을 봐야 되는데, 뒷면 그림이 이씨. 여기 뒤에 밑에 처박혀 있네. 그림은 안 보여주네. 있긴 있대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 있다 그랬어. 디스플레이 포트가 하나 있고, HDMI 단자 하나, 여기는 MHL 겸 HDMI 단자, 이거 일반 아날로그 단자.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를 이 모니터에 연결하려면 천상 뒷섭, 아까 파란색. 그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면은 아날로그 단자 말고 디지털 단자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 여기도 그 기능이 있으니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한번 본다면은 메인보드를 잠깐 볼게요. 메인보드. 자, 메인보드가요. 이렇게 뭐 84,000원, 시작 9만원 미만으로 된 6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제일 싼 거 하고. 어디를 보시는 거냐면은 이제 여기가 CPU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CPU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이고, 오른쪽 검은 거 2개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가 메모리 꽂는 자리고요.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8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게 이제 이게 세로로 이렇게 몇 층 나눠져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하드디스크라든지 SSD라든지 DVD 장치를 연결하는 거고요. 네, 밑에 이제 뒷면이죠. 뒷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USB 2.0 방식, USB 3.0 방식. 2.0이 하나, 둘, 셋, 넷. 3.0이 2개. 아날로그, 디지털 단자.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어요. 사운드 장치 붙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4개 붙어 있어요. 이 장치는, 이 메인보드는 하드디스크나 DVD 장치를 4개까지 달 수 있어요. 달 수 있는 장치가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랬죠. 그럼 이거 말고 아까 보니까 20 몇만 원짜리 있던데 얘는 과연 얼마나 많이 연결할 수 있는가 보세요. 가격이 비싼 거는 기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자, 뭐 보면은요. 여기 뭐가 그림이 살짝 어둡게 보이기도 하는데 뒷면에 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디스플레이 포트도 있고요. HDMI 단자도 있고요. 아날로그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모니터 4가지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USB 장치가 여기도 2개 있고 여기는 또 3.0이 있고 3.1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는 거 있고 사운드 장치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연결하는 건 4개가 있고요. 그래픽 카드를 하나, 둘, 3가지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비싼 거죠.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걸 사가지고 여기 있는 장치를 활용을 안 할 거야. 그럼 아까 8만원, 6만원짜리 사면 되고. 기본 기능은 똑같은 거예요. 기본 기능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연결할 수 있는지는 또 그림을 보면 나오겠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그냥은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냥은 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보이는데 이쪽에 대충 7개 보이고요. 그거를 이제 표로 만들어 놨어요. 표로. 올라가서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는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 보시니까 DVI 단자 하나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 하나 있고, G서, HDMI, USB 3.1, USB 3.0, 예, 이렇게 있고, PS2는 콤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보이죠. 그렇죠? 예. 얘는 윈도우 XP에서는 작동이 안 돼요. 이 기기가 자체가. 윈도우 7 이상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PCI 단자가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그 다음에 SATA 포트가 몇 개가 있냐면, 이 하나, 몇 개 있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SATA 익스프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SATA가 있고요. M2가 있고요. 뭐가 많이 있어요. 근데 레이드는 안 된다네. 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서로 2개 이상 연결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최대 64기가까지 지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딴 건 몰라도 가격면으로 봤을 때 남들에 비해서 많이 비싼 거는 성능이 굉장히 높다, 좋다,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용산에 가서 견적을 보신다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어떤 장치를 연결하실 겁니까? 하고 이제 담당 직원이 물어보겠죠. 그러면 나는 이런 용도로 쓸 거예요 라고 하면 메인보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굳이 쓰지도 않는 20만원짜리 사가지고 비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6만원짜리, 7만원짜리 권하고, 그 다음에 CPU는 어떤 거, 메모리는 얼마나, 거기다가 뭐 하드디스크는 용량은 얼마나,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용산에 못 나가요. 하이마트에 가서 이쁜데요? 나 저거 살게요. 이렇게 하고 사면 되는 거고. 아는 사람은 용산 가서 자기 입맛대로 사는 거예요. 용산에 가서 막 설명을 써놨어요. 이렇게 표를. 종에다가 착착착 써놨어요. 부품이 뭐뭐뭐더라고 가격이 얼마. 쭉 쳐다보고 있으면 뭐 도와드릴까요? 물어보겠죠.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대꾸도 안 해요. 아까 사타라고 써있는데 사타가 뭐예요? 그러면 저 사람 데리고 설명하다가는 장사 못하겠다. 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려워요. 이런 말들을 아는 사람들은 용산에 가는 거지. 그렇죠. 용산에도 그거 있어요. 삼성전자 대리점 다 있어요. 거기서 사시면 일반 대리점보다는 싸요. 그런데 좀 알면 깎을 수가 있는데 모르면 제가 다 주고 사는 거예요. 바가지 씌우지는 못하죠, 당연히. 이게 공시 가격이 100만 원인데 120만 원 부풀려서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깎아줄 수 있는 게 한 20만 원 깎아줄 수 있으면 말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리숙해. 그러면 그냥 제가 다 주고 사는 거예요. 하이마트가 좋습니다. 그럴 때는. 예. 블루투스라는 말도 나와 있고 핫스와핑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고 결합하고 하는 거. 그게 가능한 거를 핫스와핑, 핫플러그인이라고 한다. 하는 거. 밑에 문제가 나와 있네. 바이오스도 나와 있나요? 바이오스, 제가 바이오스 설명 안 했네.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라고 써 있는데,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원을 켜면 부팅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부팅 전에 바이오스가 움직여요. 이게 롬에 들어있어요. 롬. 그래서 롬 바이오스라 그래서 얘가 롬 바이오스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멈추는 거고 이상이 없으면 부팅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윈도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포스트라는 작업을 해요. 포스트. 전원을 켜면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딱 켜자마자 윈도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점검을 착 해요. 그게 신형 컴퓨터일수록 빨리 하는 거고 오래된 컴퓨터일수록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전원 켜줌은 검사하는 거를 포스트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포스트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바이오스라는 운영체제가 해주는 거예요. 본능이라고 보면 돼. 사람으로 하면 본능. 잠을 딱 깨고 나면 본능으로 움직여.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뭐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책을 안 읽는단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도 켜고 눈곱도 띄고 입도 가시고 손도 씻고 그 다음에 뭐 일과를 하듯이 그때 부팅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과라고 보시면 되고 1번 문제 PC의 외장형 포트와 이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를 짝지어 놓은 것은 뭡니까? 라고 했는데 PS2 아까 PS2를 말씀드렸어요. 동그랗게 생긴 게 PS2예요. 그 PS2가 하는 일은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 1394는 뭐를 한다? 캠코더. VZ 공대 보셨죠? VZ 공대 하면 그 VJ들이 카메라로 촬영을 해온단 말이야. 그럼 촬영할 내용을 지금은 메모리 카드에다 촬영을 하죠. 메모리 칩에다가. 근데 옛날 그 6mm 비디오 테이프라 그랬어요. 큰 거 말고 6mm 조그만 거 있습니다. 그 테이프에서 촬영을 해서 그게 디지털이에요. 거기다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요. 근데 카메라를 틀어야 되거든. 카메라를 틀어서 플레이를 해야 일로 녹화가 내용이 전달이 되는데 1394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PC에서 명령을 걸면 카메라가 움직여요. 플레이가 되고 정지가 되고 빨리 돌고 느리게 돌고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된 영상을 내 컴퓨터로 다 옮겨놔야 돼요. 옮겨놓고 컴퓨터에서 편집을 하죠. 테이프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편집한 거를 다시 다른 테이프에다가 저장을 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방송국으로 보내요. 그럼 방송국에서는 그 테이프의 내용을 보면서 VZ공대 같으면 5분짜리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5분짜리로 만들어서 보내면 이제 성우들이 거기 남자 여자 성우들이 있잖아요. 그 성우들이 그 영상에 맞춰서 더빙을 하는 거예요. 그 더빙한 내용을 다시 녹화를 해가지고 조종실에서 보내면 조종실에다가 테이프를 다 꽂아놓고 1번, 2번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이제 그 사회자가 다음 영상 보시죠? 그러면 탁 플레이 누르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하고 영상이 나오는 동안 그 진행자는 잠깐 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날 쯤 되면은 스탠바이 하세요 하고 준비를 하겠죠. 이어폰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소리를 이렇게 들어. 그럼 이제 또 탁 준비하고 있다가 예, 잘 보셨죠? 다음 영상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또 이제 신호 보내주면 플레이 버튼 눌러주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1394고 LPT는 키보드가 아니라 프린터죠. LPT는 라인 프린터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라인 프린터. 옛날 뭐 찌르륵 소리 나면서 찍었던 것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USB는 뭐 프린터로도 사용하고 스캐너도 사용하고 뭐 키보드도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죠. LPT는 키보드가 아니라 프린터다. 2번 내부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버스인데 제어 버스, 프로그램 버스,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가 되게 많죠. 아까는 분명히 내부 버스, 외부 버스, 확장 버스라고 했었는데 자, 5 더하기 3이 얼마입니까? 라고 자료를 보내줘야죠. 그러면 데이터 버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5와 3과 더한다는 명령을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해 놓는다 그랬죠. 그 어드레스, 주소 번지로 움직여요. 어드레스 버스가 움직여요. 그럼 야 5와 3을 더해라. 그럼 더한다는 명령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제어 버스예요. 프로그램 버스라는 말은 없어요. 프로그램도 데이터예요. 프로그램도 데이터라고. 5와 3을 더하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고 막 프로그램을 짤 거 아닙니까? 순서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순서를 나열한 게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연주회 가면 첫 번째 1번 무슨 곡 연주하고 2번 뭐 연주하고 3번 연주하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디 뭐 공연장에 가면 첫 번째 공연하는 사람 누구, 두 번째 공연하는 사람 누구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엑셀을 개발한 사람이나 아리안가를 개발한 사람이나 메모장을 개발한 사람도 다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어떻게 명령을 걸면
어떻게 움직일지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도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예요. 프린터가 움직여라 하고 명령을 주면 제어지만은 그 프린터에다 인쇄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하는 건 다 데이터 버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프로그램 버스라는 말은 없어요. 두 번째가 틀린 말이고. PC에 사용하는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램이 아니라 롬에 저장돼요. 롬 바이오스라 그래요. 펌웨어는 뭐예요? 펌웨어. 하드웨어는 뭡니까?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는 기계덩어리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거. 여러분 예전에 사용해 보셨을 텐데 MP3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는 기계를 사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 MP3 노래 몇 곡을 넣어놓으면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넣는 건 음악만 넣어놓는 거잖아. 근데 기계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죠. 회로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마치 그 디지털 피아노처럼. 디지털 피아노는 무슨 소리를 버튼을 누르면 그 소리고 작동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즉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형태. 이거를 펌웨어라 그래요. 대부분 롬은 다 펌웨어로 되어 있어요. CPU도 롬이에요. CPU도 롬처럼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 안에 뭐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컴퓨터가 움직이는 거지. 네. 펌웨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적인 속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이 안에 뜯어보면 롬이 있단 말이에요. 롬. 메모리가 들어있어요. 메모리. 스마트폰 메모리. 그래서 얘를 작동을 시키면 앱이 나타나고 터치하면 움직이고 뭐를 누르면 전화가 걸리게끔 하는 기능이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다 메모리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메모리가 명령하고 섞여 있거든. 회로에. 그래서 이걸 다 펌웨어라고 불러요. 펌웨어. 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방법 지금 이대로 안 써요. 지금은 SATA라는 방식을 써요. 자, 특히 보조기억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병렬식 연결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직렬식 연결 방법이 있어요. 병렬은 뭐고 직렬은 뭐예요? 직렬은 하나씩 하는 거예요. 병렬은 한꺼번에 연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보잖아요. 고속도로 뭐 8차선, 4차선에 있잖아요. 그럼 동시에 8대, 4대씩 움직이잖아요. 이게 병렬이에요. 직렬은 앞으로 나란히 해갖고 앞사람 어깨 잡고 한 줄로 가는 게 직렬이에요. 그럼 어느 게 빨라요? 그러니까는 월드컵 경기장 가보셨어요? 거기 매표구가, 출입구가 들어가는 입구 하나, 나가는 입구 하나 있으면 직렬이에요. 근데 들락날락거리는 입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럼 병렬이에요. 어느 게 빨라요? 병렬이 빨라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매표구가 10군데가 있으면 매표소에 일하시는 분들 급여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매표소가 하나만 있으면 한 사람 급여만 주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매표소가 하나 있으면 경기장에 못 들어가요. 표를 구매를 못 하잖아요. 느려가지고. 그래서 병렬을 사용했는데, 병렬을 사용하다 보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KTX처럼 빠른 기차를 만들자. 가는 길, 오는 길 두 가만 있으면 되잖아요. 고속버스는 굉장히 도로가 넓어야 되는데 기찻길은 어때요? 좁아도 되잖아요.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가는 차, 오는 차. 많이 싣고 다니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과거는 직렬도 있었고 병렬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빠른 직렬을 사용하자. 빠른 직렬. 요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SATA 방식이라고 그래요. SATA 방식. Serial ATA 방식.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Parallel ATA라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서 말하는 ID 방법, 이 ID, 스카시 방법은 다 병렬식 방법이에요. 느려요.
빠른 직렬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구형 마우스나 PC 통신을 하기 위한 모뎀을 연결한 직렬 방식도 있었다 그랬어요. 직렬 포트. 이거는 느린 거고 요즘 나오는 직렬 연결 방법 SATA는 빠른 거예요.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사용하자. 자, 거기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DMA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아시죠? 상향 조정 올려주는 걸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도 있어요. 내려주는 거. 옛날에 윈도우 8 나왔을 때 노트북을 샀어요. 데스크탑을 샀더니 윈도우 8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윈도우 7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윈도우 7로 내려서 바꾸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는 윈도우 8을 쓰다가 윈도우 10. 또 메모리 4기가를 쓰다가 8기가. 하드를 200기가 쓰다가 500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높여주는 거를. 소프트웨어도 엑셀 2007에서 2010, 2010에서 2013. 그래서 업그레이드. 어려운 말은 아닐 거예요.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높아가는 걸 업그레이드라고 하니까 보시면 되고. 파티션은 뭐냐면 우리말로 칸막이. 여기는 건물이 이게 벽이죠? 그냥 일반 벽이죠? 그냥 판자떼기 붙여놓은 거 아니죠? 벽돌로 쌓아놓은 벽이잖아요. 사무실 같은 데 가보셨죠? 사무실 가보면 특히 응급실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거 쳐놨잖아요. 그거를 파티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룸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 따로 만들어 놓고 생활하는 거 따로 해서 커튼을 이렇게 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니까 제발 여기서 뭐 먹지 마라, 공부만 하자. 그 다음에 커튼 밖에서는 뭐 생활하는 곳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파티션을 나눈다 그러죠. 자,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그래요. 보시면 하드 디스크가 두 개로 보이는데 얘가 실제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집이 두 채가 있는 게 아니라 투룸짜리 집이라고. 투룸짜리. 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컴퓨터에 가서 관리 모드 명령이 있어요. 오른쪽 누르면 관리. 가셔가지고 관리창이 뜨면은 디스크 관리라고 하는 거를 선택해 볼 거예요. 디스크 관리. 되게 느리네. 네, 여기 나왔어요. 디스크 관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두 개가 붙어 있죠? 얘는 따로 있는 거고, 제 보조기억 장치 USB 메모리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 집은 C 드라이브 따로 있고 D 드라이브 따로 있어요. 하드가 두 개를 꽂아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드라이브가 두 개가 아니라 뭐다? 하나의 하드를 사가지고 나눴어요. 나눴어요. 파티션을 나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나눠놓고 쓸 수가 있는데 파티션을 나누면 뭐가 좋으냐 이런 거지. 그래서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 7이 깔려 있고 D 드라이브는 현재 운영체제가 안 깔려 있는데 거기다 윈도우 10을 깔 수도 있어요. 파티션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의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어요. 파티션이 하나는 반드시 하나만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어요. C 드라이브 하나에다가 윈도우 7도 깔고 윈도우 10도 깔고 이건 못해요. 그런 게 있다더라. 여기 파티션 설정도 할 수 있는데요. 파티션 설정 잘못하면 베립니다. 큰일 나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1번 문제.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 속하는 거 2000에서 2003으로 교체했다. 이게 소프트적인 거네. 하드, 메모리, CPU 이건 다 하드웨어적인 거잖아. 소프트적인 게 아니죠. 1번이 맞는 말이고. 1번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 파티션으로 나눴다. 파티션을 나누고 나서는 반드시 포맷을 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하드디스크 내에 모든 파티션 동일한 운영체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C 드라이브 윈도우 7, D 드라이브 윈도우 8, 뭐 E 드라이브 있으면 윈도우 10, 아니면 뭐 리눅스하고 운영체제를 별도로 다 따로따로 설치할 수 있다. 동일한 운영체제를 뭐하러 깔아요? C에도 윈도우 7, D에도 윈도우 7 할 필요가 없죠. 할 수는 있는데. 세 번째가 틀린 말이네. 자,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불필요한 건 삭제하겠지만 불필요하지 않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자주 안 봐. 우리 애기 어릴 적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 사진 같은 거. 근데 요즘은 자주 안 봐. 근데 그거를 그냥 다음에 봐야지 하고 보관해뒀다가 공간만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뭐 DVD나 CD 같은 데다가 백업을 보관을 해두고 지원해야지. 그 다음에 윈도우즈 기능. 프로그램을 제거하는데 엑셀 2000, 2002, 2003, 2007, 2010, 2016 다 깔아놨어요. 그래갖고 2010만 쓰고 있어. 2000이나 2002, 2003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으로도 안 봐요. 2007부터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안 쓰는 옛날 프로그램들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제거가 되고 나면은 걔네들이 어떻게 된다? 공간을 비워둘 거 아닙니까? 그럼 늘어나죠. 즉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다 버려라. 재활용을 하든지 해라 이거죠. 예. 휴지통도 뭐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비워둬야죠. 그래야 공간을 활용할 수 있죠. 디스크 정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시 폴더 이런 템포러리 파일 같은 것도 삭제한다. 즉 여기 시작 버튼 내 컴퓨터에 가서 내 컴퓨터 보조 프로그램도 있나요? 자, 보조 프로그램에 가셔서 시스템 도구가 있어요. 시스템 도구라고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 그룹 안에 가면 시스템 도구라고 있거든요. 폴더가 거기에 디스크 정리라고 있습니다. 디스크 정리.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떠요. 어떤 거를 정리할 거냐. 지금 뭐냐면 청소 도우미 아줌마가 뭐 데려왔어. 아주머니 내가 여기 좀 치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 한 말이 안방 할까요? 건너방 할까요? 한꺼번에는 안 됩니까? 예, 저는 한꺼번에 못하고 하나 방을 알려주세요. 베란다 할까요? 그럼 베란다. 오케이, 확인. 그럼 베란다 안에 안 쓰는 물건을 쫙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정리를 하고 나면 얘들을 싹 청소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대로 좀 두고요.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을 많이 뺏기는 볼게요. 지금 디스크 정리를 했어요. 디스크 정리를 해서 결과가 다 떴는데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요. 지금 164MB 정도를 이제 비운다 그런 거죠. 확인 누르면 비워졌는데 여러분 댁에서 한번 디스크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찌꺼기들이. 그러니까 방 청소를 하면 겉에 보이는 것만 청소하지만 이 디스크 정리라는 건 뭐냐면 저기 장롱 뒤에 있는 묵은 때, 먼지 이런 것도 다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수업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잠깐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겠습니다. 엑셀.